신과 나눈 이야기 제2권 챕터 8로 시작합니다. 당신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재미있는 건 당신은 언제나 대답보다 더 많은 질문거리들을 남겨주신다는 겁니다. 이제 저는 섹스만이 아니라 정체에 대해서도 물을 겁니다. 그건 항상 그 모양이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 너희가 지금껏 정치에서 해온 일은 오로지. 잠깐만요. 당신은 지금 외설스럽다란 말을 하려고 하셨죠? 그렇죠? 그래, 그렇다. 나는 너희에게 충격을 좀 줘야겠다고 생각했다. 잠깐만요. 그만두세요. 신은 그런 말은 안 쓰기로 되어 있다고요. 그럼 너희는 왜 쓰느냐? 우리도 대부분 쓰지 않습니다. 그 지옥은 너희도 쓰지 않는다는 거지? 신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쓰지 않죠. 아, 참, 너희는 신을 화나게 하지 않으려면 신을 두려워해야 하지. 그런데 누가 그렇게 말하더냐? 그래봤자 결국은 간단한 말 한마디에 불과한 것에 내가 화를 낼 거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희 중 일부가 격정의 최고조에서 위대한 섹스를 묘사할 때 사용하는 말을 너희가 또한 최고의 모욕으로도 쓴다는 사실이 재미있지 않느냐. 이것이 너희가 성행위를 어떤 식으로 대하는지 말해주는 게 아니겠느냐. 제 생각엔 당신이 혼동하신 것 같습니다. 정말로 낭만적이고 멋진 성적 순간을 표현하려 할 때 사람들이 그런 말을 쓴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요. 호, 정말로? 너는 최근에 다른 사람들의 침실에 들어가 본 적이 있느냐? 아니요, 당신은요? 나는 모든 침실 속에 들어가 있다. 항상. 그게 우리 모두를 불편하게 만들지 않아야 할 텐데. 뭐라고? 너는 지금 신 앞에서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너희가 침실에서 벌인다고 말하는 것이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군가가 지켜보면 마음이 편안하지 않죠. 하물며 신이라면 더 그렇고요. 하지만 어떤 문화들에서는 예를 들면 폴리네시아의 일부 원주민들은 완전히 드러내놓고 사랑을 나눈다. 그래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정도 수준의 자유를 누릴 만큼 진보하지 않았지요. 사실 대부분은 그런 식의 행동을 퇴보로 미개하고 이교도적인 상태로 퇴보한 걸로 여깁니다. 너희가 이교도라고 부르는 이 사람들이야말로 참으로 삶을 존중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강간이란 게 뭔지 모른다. 그리고 그들 사회에는 사실상 살인 따위는 없다. 너희 사회는 지극히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인간 기능인 섹스는 덥게 밑에 감춰버리고 사람을 죽일 때는 돌연 태도를 일변하여 드러내놓고 당당하게 행동한다. 바로 이런 게 외설이다. 섹스를 얼마나 더럽고 부끄러운 금기로 만들었는지 너희는 그것을 하는 것조차 창피해한다. 천만에요. 그 사람들은 섹스에 대해 다른 예의를 갖추는 것뿐입니다. 그들로서는 더 고상하다고까지 할 예의를요. 그들은 그것을 두 사람 사이의 내밀한 부분으로 여깁니다. 그것을 두 사람 관계의 신성한 부분으로 여기니까요. 내밀하지 않다고 해서 신성하지 않은 건 아니니 인류의 가장 신성한 의식들 대부분이 드러내놓고 치러졌다. 내밀함이 신성함은 아니니 너희가 저지른 최악의 행동들 대부분이 내밀하게 이루어졌다. 너희가 드러내놓고 과시하고자 남겨두는 것은 최상의 행동들 뿐이다. 이것은 섹스를 드러내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은 단지 내밀함이 반드시 신성함은 아니며 공개성이 너희에게서 신성함을 빼앗지도 않으리라는 경고에 지나지 않는다. 예의에 관해서 말하면
이 한마디 말과 이 말 뒤에 놓인 행동 모형이야말로 벌 주는 신이라는 발상만 빼면 남자와 여자의 가장 큰 기쁨을 억누르는데 그 직무를 완수한 인간의 다른 어떤 구조물보다 더 큰 역할을 해왔다. 당신은 예의라는 걸 믿지 않으시는군요. 예의에서 문제는 누군가가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데 있다. 따라서 이것은 다른 누군가가 너희를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설정한 기준에 따라 너희의 행동이 제한받고 지시받고 규정당해야 한다는 뜻이다. 다른 모든 문제에서 그렇듯이 성행위 문제에서도 그것은 단순한 한계 지음 이상일 수 있다. 그것은 정신을 황폐하게 만들 수 있다. 나로서는 한 남자나 여자가 어떤 걸 체험하고 싶어 하면서도 그들이 꿈꾸고 상상해왔던 것이 예의 기준에 어긋날까봐 움츠러드는 경우보다 더 슬픈 일은 생각할 수 없다. 잘 봐라. 그들이 그 일을 하지 않는 건 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다. 단지 그 일이 예의를 어기기 때문이다. 성행위 문제에서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것에서 단지 다른 누군가의 예의 기준에 어긋난다는 이유만으로 뭔가를 못하게 되는 일이 결코 없게 하라. 내 차 뒷유리에 스티커를 붙인다면 나는 이렇게 쓸 것이다. 예의를 어겨라. 나라면 분명히 이런 표현을 침실마다 붙였을 것이다. 하지만 옳고 그른 것에 대한 우리의 감각은 사회 전체가 공유하는 것입니다. 만일 거기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의는 옳고 그름이라는 너희의 상대적 가치들과는 아무 관계도 없다. 사람을 죽이는 게 나쁘다는 사실에는 너희 모두가 동의하겠지만 벌거벗고 빗속을 달린다고 해서 그게 나쁜 일인가? 이웃의 아내를 취하는 게 나쁘다는 사실에는 너희 모두가 동의하겠지만 특별히 감칠맛 나게 자기 아내를 취하거나 자기 아내더러 자신을 취하게 한다 해서 그게 나쁜 일인가? 예의란 건 법률상의 제왕과는 별 관계가 없다. 오히려 그것은 무엇을 적절하다고 여기는가라는 더 단순한 문제와 관계된 경우가 많다. 적절한 처신이 반드시 너희에게 언제나 최상의 즐거움을 주는 행동인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너희에게 최대의 기쁨을 가져다 주지 않는 행동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성행위로 돌아가서요. 그러면 당신은 당사자들이나 관련인들이 서로 동의하는 한 어떤 행동도 용납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게 삶의 모든 것에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냐? 하지만 우리는 영향받을 관련인들이 누가 될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도. 너희는 그 문제에 예민해야 한다. 그 문제를 민감하게 자각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너희가 정말로 알 수 없고 추측할 수 없는 경우라면 너희는 사랑 쪽으로 치우쳐야 한다. 모든 결정을 내릴 때 중심되는 질문은 사랑은 지금 무엇을 하려 하는가이다. 자신을 사랑하고 영향받거나 관련된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 만일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너희는 그 사람을 해칠 수 있거나 해칠 것 같은 어떤 일도 하지 않을 것이다. 만일 조금이라도 궁금증이나 의문이 남는다면 너희는 그 문제를 명확히 이해할 때까지 기다릴 것이다. 하지만 그건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볼모로 붙들 수도 있다는 뜻인데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고 해봐야 그렇고 그런 일은 자신들을 해칠 수 있으니 당신의 행동은 제한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일 테니까요. 오로지 자신만이 자신의 행동을 제한할 수 있다. 너는 자신의 행동을 네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을 것들만으로 제한하고 싶지 않은가? 하지만 만일 당신 자신이 어떤 일을 하지 않아서 손해를 본다고 느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너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네 진실을 말해야 한다. 네가 어떤 일을 하지 않아서 상처 입고 실망하고 위축되어 있다는 것과 너는 그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 그렇게 해도 좋다는 동의를 네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받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너는 반드시 그런 동의를 얻어내고자 노력해야 한다. 타협을 이루기 위해 애쓰고 모두가 이길 수 있는 방식으로 일을 풀어나가도록 하라. 하지만 그런 방식을 찾을 수 없다면요? 그렇다면 나는 전에 했던 말을 다시 한번 반복할 것이다. 다른 사람을 배신하지 않으려고 자신을 배신하는 것 역시 배신이긴 마찬가지다. 그것은 최고의 배신이다. 너희의 셰익스피어는 이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 너 자신에게 진실되려면 밤이 낮을 따르듯 자신을 충실히 따라야 한다. 그러면 너는 누구에게도 거짓되지 않으리니. 하지만 언제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사람은 대단히 이기적인 인간이 되고 맙니다. 이런 걸 주장하시다니 믿을 수가 없군요. 너는 그 사람이 항상 소위 이기적인 선택을 하리라 가정한다. 하지만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간은 가장 고귀한 선택을 할 수 있다. 나아가 또 하나 일러두노니 가장 고귀한 선택이 반드시 다른 사람을 돕는 선택은 아니라는 점이다.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우리는 때때로 자신을 가장 먼저 내세워야 한다는 거군요. 천만에 너희는 항상 자신을 가장 먼저 내세워야 한다. 그렇게 되면 너희는 자신이 하려는 바나 체험하려는 바에 따라 선택하게 될 것이다. 너희의 목적이, 너희 삶의 목적이 대단히 고상하다면 너희의 선택 역시 그러할 것이다. 자신을 가장 먼저 내세운다는 게 너희가 말하는 식으로 이기적이 된다는 뜻은 아니다. 그것은 자신을 자각하게 된다는 뜻이다. 당신은 꽤 넓은 토대를 인가사의 지침으로 놓으셨군요. 최장의 성장은 최대의 자유를 행사할 때만 이루어진다. 아니,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만일 너희 모두가 다른 누군가의 규칙을 따르고 있다면 너희는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복종하고 있을 뿐이다. 너희의 설정과는 반대로 내가 너희에게서 원하는 것은 복종이 아니다. 복종은 성장이 아니니 내가 바라는 것은 성장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장하지 않으면 당신은 우리를 지옥으로 던질 겁니까? 틀렸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1권에서 이야기했다. 그리고 우리는 3권에서도 꽤 깊이 그 문제를 논의하게 될 것이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펼쳐놓은 이 넓은 제한 범위들 내에서 우리가 섹스 문제에서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몇 가지 질문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발사. 만일 섹스가 그토록 멋진 인간 체험이라면 많은 영혼의 스승들이 금욕을 설교한 건 왜입니까? 그리고 많은 선각자들이 명백히 독신이었던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그들 중 다수가 단출한 삶을 산 것으로 묘사된 까닭은 하나같이 똑같다. 높은 이해 수준으로 진화한 사람들은 육체의 욕구가 정신과 영혼의 욕구와 균형 잡히게 만든다. 너희는 삼중의 존재다. 대다수 사람들은 자신을 육체로서 체험한다. 30세가 넘으면 정신조차도 잊혀진다. 아무도 더 이상 책을 읽지 않으며 아무도 더 이상 글을 쓰지 않는다. 아무도 가르치지 않고 아무도 배우지 않는다.
정신은 잊혀지고 양분은 공급되지 않는다. 그것은 커지지 않는다. 새로운 투입은 없고 요구되는 산출은 최소한으로 그친다. 양분을 공급받지 못한 정신은 깨어나지 못한다. 그것은 가라앉고 둔해진다. 너희는 정신을 떼내기 위해 할 수 있는 온갖 걸 다 한다. 텔레비전, 영화, 선정적인 싸구려 책자들, 무슨 일을 하든 생각하지 마라. 생각하지는 마라. 그래서 대다수 사람들은 육체 수준에서 삶을 산다. 몸에 양분을 주고 몸에 옷을 입히고 몸에 물자를 댄다. 대다수 사람들이 몇 년이 가도 좋은 책, 그들이 뭔가 배울 게 있는 책이란 뜻이다. 한 권을 읽지 않는다. 하지만 그 주의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라면 달달 외울 수 있다. 여기에는 뭔가 놀랄 만큼 슬픈 것이 있다. 진실은 대다수 사람들은 생각하길 원치 않는다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는 지도자를 뽑고 그런 정부를 지지하고 그런 종교를 받아들인다. 날 편하게 해줘. 뭘 해야 할지 말해달라고. 이것이 대다수 사람들이 원하는 바다. 나는 어디에 앉아야 하지? 언제 일어서야 하지? 경례는 어떻게 해야 하지? 돈은 언제 내야 하지? 너는 내가 뭘 하길 원하지? 규칙은 뭐지? 내가 지켜야 할 경계선은 어디지? 나에게 말해줘. 말해달라고. 그렇게 할 테니 누가 그냥 말만 해줘. 그러고 나면 그들은 넌더리를 내며 환멸을 느낀다. 그들은 모든 규칙을 다 따랐고 지시받은 대로 행동했다. 그런데 뭐가 잘못되었던 거지? 그게 못쓰게 된 게 언제지? 그게 왜 떨어져 나갔지? 그것은 너희가 지금껏 가진 창조 도구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창조 도구인 정신을 포기했던 순간에 떨어져 나갔다. 이제 다시 네 정신과 친해질 때가 왔다. 정신과 벗이 되어라. 정신은 무척 외로워하고 있으니 정신에 양분을 주어라. 정신은 무척 굶주려 있으니 너희 중 일부 소수의 사람들은 자신이 육체와 정신을 지닌 존재임을 이해한다. 이들은 자신의 정신을 잘 대우해 왔다. 하지만 정신과 정신의 일을 존중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능력의 10분의 1 이상으로 정신을 쓸 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너희의 정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안다면 너희는 정신의 경이로움과 권능과 함께 하길 결코 멈추지 않으리라. 이제 자신의 삶을 육체와 정신 사이에서 균형 잡게 만드는 사람들의 수를 소문자에 비유한다면 자신을 육체와 정신과 영혼으로 이루어진 삼종의 존재를 보는 사람의 수는 그야말로 극소문자다. 그럼에도 너희는 삼종의 존재다. 너희는 너희의 육체 이상이고 정신을 가진 육체 이상이다. 너희는 자신의 영혼에 영향을 주고 있는가? 아니 영혼이 있음을 눈치라도 채고 있는가? 너희는 그것을 치료하는가? 상처 주는가? 너희는 그것이 자라게 하는가? 시들게 하는가? 그것이 늘어나게 하는가? 줄어들게 하는가? 너희 영혼도 너희 정신만큼이나 외로워하는가? 아니면 훨씬 더 버림받고 있는가? 너희 영혼의 드러남을 마지막으로 느꼈던 때는 언제인가? 네가 마지막으로 기쁨에 넘쳐서 울던 때는 시를 썼던 건, 음악을 만든 건, 빗속에서 춤을 춘 건, 파이를 구운 건, 뭐든 그렸던 건, 부서진 걸 고친 건, 아기에게 뽀뽀한 건, 네 뺨에 고양이를 문지른 건, 언덕 위로 소풍 간 건, 홀딱 벗고 헤엄친 건, 동틀 때 걸어본 건, 하모니카를 불어본 건,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눠본 건,
해변에서, 숲에서 몇 시간 동안 사랑을 나눠본 건, 자연을 보탄 건, 신을 찾아본 건, 홀로 조용히 앉아서 네 존재의 가장 깊은 곳을 마지막으로 걸어본 건 또 언제였는가? 그리고 네가 네 영혼에게 안녕 하고 마지막으로 인사해 본 건 언제였는가? 한 면만을 가진 존재로 살 때 너희는 돈과 섹스와 권력과 재산과 물질 자극과 만족과 안정과 명성과 소득 같은 육체의 문제들에만 깊이 빠질 것이다. 두 면을 가진 존재로 살 때 너희는 사귐과 창조성,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발상의 자극, 새로운 목표와 새로운 도전의 설정, 개인의 성장 같은 정신의 문제들을 포괄하는 쪽으로 관심 범위를 넓힐 것이다. 삼종의 존재로 살 때 너희는 마침내 자신과 균형을 취할 것이다. 이제 너희의 관심 중에는 영혼의 정체성과 삶의 목적, 신과의 관계, 진화하는 길, 영혼의 성장, 궁극의 운명 같은 영혼의 문제들이 포함될 것이다. 더 높은 의식 상태로 진화할수록 너희는 자기 존재의 모든 측면을 충분히 실현해 가게 된다. 하지만 진화가 자신의 일부 측면들만을 위하고 다른 측면들을 버린다는 뜻은 아니다. 그것은 단순히 초점을 넓힌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한 측면에만 거의 전적으로 몰두하는 데서 벗어나 모든 측면에 진심에서 우러난 사랑과 이해를 보낸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왜 많은 스승들이 섹스를 완전히 그만두라고 주장한 겁니까? 그들은 사람들이 균형을 취할 수 있다고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쉽게 조절하기에는, 균형을 취하기에는 성에너지와 여타 속세 체험들을 둘러싼 에너지들이 너무 강력하다고 믿었다. 그들은 금욕이 영적 진화의 단 한 가지 가능한 결과가 아니라 영적 진화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높은 곳까지 진화했던 몇몇 사람들도 섹스를 포기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포기한다는 말이 흔히 쓰는 고전적인 의미라면 그렇지 않다. 그것은 여전히 원하긴 하지만 가져서 좋을 게 없음을 아는 어떤 걸 억지로 놓는 게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단순한 풀어줌, 두 번째 후식거리에서 몸을 돌릴 때처럼 그곳에서 벗어나는 동작이다. 두 번째 후식이 나빠서가 아니며 그것이 네 마음에 들지 않아서는 더더욱 아니다. 그것은 훌륭한 후식이지만 다만 너는 이미 충분히 먹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섹스에 대한 몰두를 내려놓을 수 있을 때 너희는 때로는 섹스를 원할 수도 있고 그러다 다시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 혹은 자신이 충분히 먹었는지 전혀 판단하지 못할지도 모르고 너희 존재의 다른 체험들과 균형을 취하면서 이것을 항상 체험하길 원할지도 모른다. 그래도 괜찮다. 그래도 전혀 상관없다. 성적인 적극성이 성적인 소극성보다 깨달음이 약하거나 영적으로 덜 진화된 것은 아니다. 깨달음과 진화가 너희더러 내려놓게 만드는 것은 섹스에 대한 집착과 그것을 체험하려는 뿌리 깊은 욕구와 충동적인 행동들이다. 그렇게 되면 돈과 권력과 안정과 재산 따위의 다른 육체의 체험들에 열중하는 건 역시 사라질 것이다. 하지만 그것들에 대한 너희의 참된 이해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사라져서도 안 된다. 삶의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건 내가 창조한 그 과정에 감사하는 것이고 삶이나 삶이 주는 기쁨 중 어떤 것, 설사 가장 기본적이고 물질적인 기쁨이라 해도 경멸하는 건 나, 창조주를 경멸하는 것이다.
내 창조물을 불결하다고 부를 때 너희는 나를 무엇이라 부르겠는가? 하지만 너희가 내 창조물을 신성하다고 할 때 너희는 그 체험과 더불어 나까지도 신성하게 한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경멸을 받을 어떤 것도 창조하지 않았다. 게다가 너희의 셰익스피어가 말했듯이 생각이 그렇게 만들지 않는 한 어떤 곡도 악이 아니다. 그 말씀을 듣고 보니 섹스에 대한 또 다른 질문들이 떠올랐습니다. 마지막 질문들이요. 서로가 동의하는 성인들끼리의 섹스라면 어떤 종류의 섹스라도 괜찮은 겁니까? 그렇다. 제 말은 변태적인 섹스라도 괜찮냐는 겁니다. 사랑 없는 섹스라도요. 동성애자들의 섹스라도요. 먼저 다시 한번 명확히 해둘 것은 신이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다. 나는 여기에 앉아서 이 행동은 선이라 부르고 저 행동은 악이라 부르면서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게 아니다. 너도 알다시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권에서 꽤 길게 다루었다.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건 자신뿐이다. 진화로 가는 길에서 무엇이 너희에게 도움이 되고 무엇이 해로운가라는 맥락 속에서 하지만 가장 진화한 영혼들이 동의한 대강의 기본되는 지침은 있으니 남에게 해를 입히는 행동은 절대 급속한 진화로 이끌지 못한다는 것이 그 첫째 가는 지침이다. 그리고 두 번째 지침도 있다. 즉 상대방의 동의와 허락이 없다면 그 사람과 관련된 어떤 행동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이제 네가 방금 질문했던 것들을 이 지침들의 맥락 속에서 생각해보자. 변태적인 섹스. 자, 그것이 아무에게도 해를 입히지 않고 모든 사람의 동의를 받아서 이루어진다면 그것을 잘못되었다고 할 까닭이 어디에 있겠는가? 사랑 없는 섹스? 섹스 자체를 위한 섹스는 시간이 시작된 이래로 계속해서 논란거리가 되어왔다. 나는 이런 질문을 들을 때마다 언젠가는 사람들이 가득 모인 곳으로 들어가 여기 있는 사람 중에 한 번이라도 깊은 사랑, 지속적인 사랑, 전념하는 사랑, 변치 않는 사랑이 아닌 관계에서 섹스해보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손을 들어보라고 말해보고 싶은 생각이 든다. 단지 이것만 말해두자. 어떤 것이든 사랑이 없는 것은 여신에게 이르는 가장 빠른 길이 아니다. 그것이 사랑 없는 섹스든 사랑 없는 스파게티든 사랑 없는 고기 완자든 간에 너희가 사랑 없이 그 잔치를 준비하고 그것을 먹었다면 너희는 그 체험의 가장 경이로운 부분을 놓치고 있는 셈이다. 그것을 놓치는 게 잘못인가? 여기서 다시 잘못되었다는 건 그리 적절한 용어가 아닐지 모른다. 불리하다가 더 가까운 말일 수도 있다. 너희가 최대한 빨리 더 높은 영적 존재로 진화하길 바란다고 치면 동성 간의 섹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동성 간의 성행위에 반대한다고 말해주거나 그런 반대를 실행에 옮겨주길 바란다. 하지만 나는 어떤 판단도 내리지 않는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그리고 너희가 내리는 어떤 다른 선택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온갖 것에 대해 온갖 종류의 가치 판단들을 내리고 싶어 하지만 나는 어느 쪽인가 하면 오히려 그 잔치를 망치는 편이다. 나는 그런 판단들에서 그들과 함께 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은 특히 자신들의 판단이 내게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들 것이다. 나는 지금 이런 걸 본다. 사람들이 다른 인종 간의 결혼은 권장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신의 법칙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다. 놀랍게도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성경을 그 근거로 들이댔다. 그들이 동성애를 둘러싼 문제들에서조차 그 근거로 성경을 내세웠듯이.
다른 인종인 남녀끼리 결혼을 결합해도 괜찮다는 말씀인가요? 그 질문은 어리석다. 물론 확신을 가지고 안 된다가 그 대답이라고 믿는 것만큼은 아니겠지만 동성애에 대한 질문들도 마찬가지로 어리석은 겁니까? 네가 판단해라. 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아니 어떤 것에 대해서도 판단하지 않는다. 내가 판단해 주길 너희가 바란다는 건 안다. 그렇게 되면 너희의 삶이 훨씬 더 편해지겠지. 판단할 일도 힘겨운 소명도 없을 터이니 만사가 너희를 위해 결정되어 있을 것이고 따르는 것 말고는 너희가 할 일이 없을 터이니 어쨌든 창조성이나 자기 강화란 면에서는 그리 대단한 삶은 아니겠지만 그렇더라도 무슨 상관인가? 스트레스도 전혀 없지 않은가? 섹스와 아이들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 싶은데요. 아이들에게 인생 체험으로 성행위를 인식하게 해주려면 어느 정도의 나이가 적당합니까? 아이들은 삶을 출발할 때부터 자신들을 성적 존재로서 말하자면 인간 존재로서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너희 행성의 많은 부모들은 굳이 애를 써서 아이들이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게 만든다. 아기의 손이 나쁜 곳으로 가기라도 할라치면 너희는 당장 그 손을 치워버린다. 또 어린아이가 순진무구한 즐거움으로 자기의 몸에서 자기 기쁨의 순간들을 발견하기 시작할 때 너희는 그것에 공포로 반응한다. 그러고는 그 공포를 너희 아이에게 옮겨준다. 아이는 이상하게 생각한다. 내가 뭘 했길래? 내가 어쨌길래? 엄마가 화났어. 내가 어떻게 했길래? 너희 인간 종족에게 그 문제는 항상 너희 자식들에게 섹스를 언제 소개해야 할까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성적 존재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하게끔 요구하는 걸 언제 그만둘까의 문제였다. 12살에서 17살 사이의 어딘가에서 너희는 이제 그 싸움을 포기하고 기본적으로는 좋다. 이제 너희는 자신에게 성적인 부분이 있고 그걸로 할 성적인 일이 있음을 알아채도 좋다 하는 취지를 전한다. 당연히 말로 표현하진 않지만 너희는 이런 일들을 놓고 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때쯤이면 그 대가는 이미 치러졌다. 너희 아이들은 무려 10년 넘게 자기 몸의 그 부분을 부끄러워하라는 세례를 받아왔다. 그중 일부는 그 부분들의 적절한 명칭조차 들어보지 못했다. 그들은 찌찌에서 네 아랫도리에 이르기까지 그냥 간단하게 음경이나 질이라고 말하는 걸 피하기 위해 너희가 머리를 짜내 발명한 온갖 말들을 들어왔다. 그리하여 몸의 그 부분들과 관계 있는 것들은 무엇이든 숨기고 말하지 말며 부정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명백해졌기에 너희 아이들은 이제 몸의 그 부분에서 진행되는 일들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전혀 모르는 상태로 사춘기 속으로 폭발해 들어간다. 그들은 전혀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다. 이 비길 데 없이 새롭고도 절박한 욕구들에 대한 그들의 반응은 당연히 어설프다. 그렇다고 적절치 않은 건 아니지만 이런 과정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내가 관찰하기로는 너희 자식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아이들이 단지 성적 금기와 억제와 짐스러운 저당 잡힘을 풀고자 일부러 그 굴레를 지고 성인으로서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꼴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계몽된 사회에서는 어린 아이들이 자신들의 본성 자체에서 기쁨을 찾아내기 시작할 때 절대 기를 죽이거나 꾸짖거나 바로잡아주지 않는다. 또한 부모가 자신들의 성행위를 즉 성적 존재로서 부모의 정체성을 특별히 회피하거나 반드시 감추지도 않는다. 부모의 나체든 아이의 나체든 혹은 형제 자매의 나체든 간에 모든 나체는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완전히 자연스럽고 그 자체로 경이로우며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또 그렇게 다룬다. 성적 기능들 또한 완전히 자연스럽고 그 자체로 경이로우며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또 그렇게 다룬다. 몇몇 사회에서는 부모들이 자기 자식들 앞에서 완전히 드러내놓고 짝짓기를 한다. 사실 아이들에게 성적인 사랑 표현의 아름다움과 경의와 순수한 기쁨과 완전한 당연성을 느끼게 하는데 무엇이 이보다 더 나을 수 있겠느냐. 부모란 건 행동에서 끊임없이 옳음과 그름의 본보기가 되는 존재여서 아이들은 자기 부모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보면서 온갖 것들에 대해 자기 부모들이 보내는 미묘하거나 분명한 신호들을 잡아내기 마련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너희라면 이런 사회들을 이교도적이고 미개하다고 할지 모른다. 하지만 이런 사회들에서는 사실 강간처럼 육정으로 인한 범죄란 게 없고 매추는 있을 수 없는 일로 웃음거리가 되며 성적 제한이나 성기능 장애 같은 건 들어본 적도 없다는 사실에 주목하라. 지금 당장 너희 사회더러 그런 공개성을 받아들이라고 권하지는 않겠다. 그건 틀림없이 가장 비정상적인 경우를 뺀 모든 상황에서 너무 심한 문화적 모욕을 줄 것이기에. 하지만 이제 너희 행성의 소위 현대 문명들이 너희 사회의 성적 표현과 체험들 전체를 둘러싸고 번번이 그것들을 규정하고 나서는 억압과 제의식과 수치심을 끝장내기 위해 뭔가를 해야 할 때가 분명히 왔다. 제안이십니까? 아니면 그럴 계획이십니까? 아이들이 삶을 처음 출발할 때부터 몸의 지극히 자연스러운 기능과 관계된 것들을 수치스럽고 잘못된 것으로 가르치길 그만두어라. 너희 아이들에게 성적인 것이라면 뭐든지 감춰야 한다고 여기게 하지 마라. 너희 아이들이 너희의 낭만을 보고 관찰할 수 있게 하라. 너희가 껴안고 만지고 부드럽게 애무하는 걸 그들에게 보여줘라. 즉 자기 부모들이 서로 사랑하고 있으며 사랑을 몸으로 드러내는 건 지극히 당연하고 지극히 멋진 일임을 그들이 보게 하라. 그 많은 가정들이 이렇게 간단한 교훈을 전혀 가르치지 않는다는 걸 알면 너희도 놀랄 것이다. 너희 아이들이 자신들의 성적 느낌과 호기심과 욕구들을 맞아들이기 시작할 때 자신에 대한 이 새롭고도 확산적인 체험을 죄와 수치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는 기쁨과 찬양으로 연결시킬 수 있게 해줘라. 그리고 제발 너희 몸을 아이들이 못 보게 감추는 짓을 그만두어라. 뒷마당의 풀장이나 캠핑간 시골 개울에서 너희가 맨몸으로 헤엄치는 걸 아이들이 보더라도 개의치 마라. 옷을 걸치지 않고 침실에서 욕실까지 걸어가는 너희 모습을 아이들이 곁눈질한다고 해서 놀라 기절할 필요는 없다. 설사 아무 사심이 없다 해도 나름의 성적 정체성을 가진 존재로서 너희를 소개받을 기회를 아이들에게서 감추고 차단하고 잠가 버리려는 그런 광적인 의무감을 버려라. 부모들이 자신들을 성과 무관한 듯이 그려 보이게 되면 아이들은 자기 부모들이 그런 줄 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도 이런 식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이란 건 누구나 자기 부모를 흉내내기 마련이니 언젠가 너희는 임상의에게서 다 자란 자식이 자기 부모들도 실제로 그 짓을 한다고 상상하면서 말할 수 없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이다. 이제 그 임상의의 환자가 된 이 어른 아이의 마음은 그런 상상을 하면서 당연히 분노와 죄의식과 수치심으로 가득 찬다. 왜냐하면 그 자신도 당연히 그 짓을 하길 바라기에 그래서 그는 자신이 뭐가 잘못되었는지 집어내지 못한다. 그러니 너희 아이들과 섹스에 대해 이야기하고 섹스를 놓고 우스갯소리를 하라. 그들에게 그들의 성욕을 축하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인정해주며
일깨워주고 보여줘라. 바로 이것이 너희가 아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다. 사실 너희는 아이들이 태어난 첫날부터 이렇게 하고 있다. 그들이 너희에게서 받는 맨 처음 키스와 맨 처음 포옹과 맨 처음 접촉을 가지고 또 너희가 서로 주고받는 키스와 포옹과 접촉을 그들이 맨 처음 보는 것으로.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저는 속으로 당신이 이 주제를 좀 온건하게 다뤄줬으면 하고 바랐거든요.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특별히 아이들에게 성행위를 소개하고 설명하거나 아이들과 논의하려면 언제가 적당합니까? 때가 되면 그 애들이 너희에게 말해줄 것이다. 너희가 진실로 아이들을 지켜보고 아이들 말에 귀 기울인다면 어느 아이나 실수 없이 그때를 분명하게 보여줄 것이기에 사실 그것은 찾아올 때마다 더 늘어난다. 그것은 더 커져서 도착할 것이고 너희는 찾아올 때마다 더 커진 아이들의 성욕을 나이에 맞게 다루는 적절한 방법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 스스로 아무 흠이 없다면 너희 자신은 미완성 사업을 모든 점에서 잘 마무리했으면 말이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런 경지에 이를 수 있습니까? 필요한 일을 하라. 세미나에 등록하고 임상의를 만나보고 모임에 참여하고 책을 읽고 그것에 대해 명상하고 서로를 발견하라. 무엇보다도 서로를 다시 남자와 여자로서 발견하라. 너희 자신의 성욕을 찾아내고 거기에 다시 가보고 그것을 되찾고 그것을 개간하라. 그것을 축하하고 그것을 즐기고 그것을 받아들여라. 너희 자신의 성욕을 기뻐하며 받아들여라. 그러면 너희는 아이들이 자신들의 성욕을 받아들이도록 허용하고 북돋을 수 있을 것이니.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들에 대한 염려는 놔두고 인간의 성행위라는 큰 주제로 돌아가서 한마디만 더 묻고 싶습니다. 주제에 넘은 데다 경박하다고까지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로서는 이걸 묻지 않고는 도저히 이 대화를 끝낼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 변명은 그만하고 그냥 물어보기나 하라. 좋습니다. 과도한 섹스라고 할 만한 경우가 있습니까? 물론 없다. 하지만 섹스에 대한 욕구가 과도한 경우는 있다. 내 제안은 이렇다. 모든 것을 즐겨라.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 사람도 포함해서요? 사람도 포함해서, 아니 특히나 사람을 포함해서 누군가 필요하다는 건 관계를 무너뜨리는 가장 빠른 길이다. 하지만 우리는 누구나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어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걸 그만둬라. 대신 필요하지 않은 존재가 되고 싶어 하라. 네가 필요하지 않고 내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힘과 능력이야말로 네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니. 챕터 9 195페이지에서 이어집니다. 됐습니다. 이제 넘어가도 좋습니다. 당신은 삶의 사회적 측면에 대해 이야기해 주겠노라고 약속하셨지요. 게다가 당신이 미국에 대해 언급하고 난 뒤로는 한시바삐 이런 이야기들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 그렇게 하자. 나는 이 이권을 너희 행성이 직면한 비개인적인 주제들에 할애하려 한다. 거기서 너희 자식들의 교육보다 더 큰 주제는 없다. 우리가 그다지 잘해내지 못하고 있군요. 그렇죠? 당신의 그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물론 모든 건 상대적이다. 너희가 하려 한다고 말하는 것에 비춰보면 그렇다. 상대적으로 너희는 그것을 잘 해내지 못하고 있다. 내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들, 내가 이 논의에 포함시켰고 이 문서 속에 자리 잡게 했던 것들 모두를 이런 맥락 속에서 해석하도록 하라. 나는 옳음이나 그름, 선이나 악을 심판하는 게 아니다. 나는 단지 너희가 하려 한다고 말하는 것에 비추어 그것의 상대적인 효율성을 관찰하고 있을 뿐이다. 알고 있습니다. 너는 안다고 말하는구나. 하지만 심판한다는 이유로 네가 나를 비난하는 때가 오리라는 걸 알고 있다. 심지어 이 대화가 끝나기 전에라도 저는 결코 당신을 그런 식으로 비난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더 잘 압니다. 더 잘 아는 것이 과거의 인간 종족이 나를 심판하는 신으로 규정하는 걸 막지는 못했다. 하지만 제 경우는 막아줄 겁니다. 두고 보도록 하자. 당신은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렇다. 나는 너희 대다수가 교육의 의미와 목적과 기능을 잘못 이해해 왔음을 관찰하고 있다. 교육이 밟아나가야 할 가장 좋은 과정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그건 엄청난 진술이군요.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인간 종족 대부분이 교육의 의미와 목적과 기능은 지식을 전하는 것, 즉 누군가를 교육하는 것이란 그에게 지식을 전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대개는 특정한 가족과 씨족과 부족과 사회와 국가와 세계가 축적한 지식을, 하지만 교육은 지식과 별 관계가 없다. 뭐라고요? 절 놀리시는군요. 사실이다. 그럼 뭐가 교육과 관계 있습니까? 지혜가. 지혜요? 그렇다. 좋습니다. 제가 졌습니다. 그 차이가 뭐죠? 지혜는 응용된 지식이다. 그렇다면 우리도 아이들에게 지식을 주려고 애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지혜를 주려는 겁니다. 무엇보다 어떤 것을 하려고 애쓰지 마라. 그냥 그것을 하라. 둘째로 지혜에 치우쳐 지식을 무시하지 마라. 그것은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반대로 지식에 치우쳐 지혜를 무시하지 마라. 이 역시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그것은 교육을 죽일 것이다. 너희 행성에서는 그것이 교육을 죽이고 있다. 우리가 지식에 치우쳐 지혜를 무시한다고요? 대체로 그렇다. 우리가 어떤 식으로 그렇게 하는데요? 너희는 아이들에게 생각하는 법 대신에 생각할 것을 가르치고 있다. 제발 설명해 주십시오. 당연히 그래야겠지. 너희는 아이들에게 지식을 줄 때 그들에게 생각할 것을 말해준다. 즉, 그들이 알기로 되어 있는 것, 그들이 사실이라고 이해해주기 바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준다. 너희 아이들에게 지혜를 줄 때는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혹은 무엇이 사실인지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그들 나름의 진실에 이룰 수 있는지를 말해야 한다. 하지만 지식이 없다면 지혜도 있을 수 없죠. 동의한다. 그래서 내가 지혜에 치우쳐 지식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말했던 것이다. 일정 정도의 지식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해져야 한다. 이것은 확실하다. 하지만 가능하면 지식을 줄여라. 지식의 양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 아이 스스로 발견하도록 만들어라. 지식은 잃어버리지만 지혜는 절대 잊지 않는 법이니.
그러면 학교에서는 되도록 적게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까? 너희 학교들은 강조점을 옮겨야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학교들은 지혜에는 이렇다 할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서 주로 지식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많은 부모들이 비판적 사고와 문제 해결력과 논리 수업을 위험스럽게 여기면서 그런 과목들을 교과 과정에서 빼버리고 싶어 한다. 부모들이 자신들의 생활 방식을 지키려면 당연히 그래야 할 것이다. 자기 나름의 비판적 사고 과정을 발달시키도록 허용받을 때 아이들은 대체로 자기 부모들의 도덕과 규범과 생활 방식 전체에서 벗어나기 마련이기에 너희는 너희 생활 방식을 지키려고 아이의 능력이 아니라 기억력 발달에 중심을 두는 교육 제도를 수립하여 아이들에게 그들 나름의 진리를 발견하고 창조할 능력을 주기보다는 사실과 허구들, 각각의 사회가 자신에 대해 설정한 허구들을 기억하도록 가르친다. 아이의 기억보다는 능력과 재능을 발달시키길 요구하는 프로그램 같은 건 아이가 뭘 배워야 할지는 자신들이 더 잘 안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깨끗하게 경멸당하고 만다. 하지만 너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온 것은 너희 세상을 무지에서 멀어지게 해주기는커녕 오히려 세상을 무지 쪽으로 끌고 가고 있다. 우리 학교들이 허구를 가르치진 않습니다. 사실을 가르치긴 해도요. 지금 너는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 너희가 아이들에게 그러하듯이. 우리가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한다고요? 두말하면 잔소리. 아무 역사책이나 집어들고 읽어보라. 너희 역사를 적은 사람들은 자기 아이들이 특정한 관점에서 세상을 보길 원했다. 더 넓은 시각으로 역사적 사실들에 대해 해석을 넓히려는 모든 시도는 비웃음을 받았고 수정주의라는 이름을 얻었다. 너희의 참모습을 아이들이 보지 못하게 하려면 너희는 아이들에게 너희의 과거를 사실대로 말할 수 없다. 너희 사회에서 대부분의 역사는 소위 백인 앵글로색슨 프로테스탄트 남성이라는 부류의 관점에서 적혀 있다. 여성이나 흑인 같은 소수 집단들이 이봐, 잠깐 기다려. 실제로 일어난 일은 이게 아니야. 당신들은 여기에서 굉장히 큰 부분을 빠뜨렸어 라고 말하면 너희는 굽실거리거나 고함을 지르면서 그 수정주의자들이 너희 교과서를 바꾸지 못하게 막아달라고 요구한다. 너희는 아이들에게 그 일이 실제로 어떻게 벌어졌는지 알리고 싶지 않은 것이다. 너희가 아이들에게 알리고 싶은 것은 너희가 그 일을 어떻게 너희의 관점에서 정당화했는가다. 내가 예를 하나 들어줄까? 그래 주십시오. 미국에서는 일본의 두 도시에 원자폭탄을 투하하기로 한 너희 나라의 결정, 몇십만 명이 죽거나 부상당한 그 결정과 관련해 알아야 할 모든 사실을 아이들에게 가르치지 않는다. 아니, 너희는 너희가 보는 대로의 사실들과 너희가 보여주고 싶은 사실들만을 아이들에게 준다. 행여 이 관점과 다른 관점, 이 경우에는 일본의 관점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시도라도 일어날 양이면 너희는 비명을 지르고 격분하고 육소를 퍼붓고 고함 지르고 펄쩍펄쩍 뛰면서 학교는 이 중대 사건의 역사를 개관할 때 감히 그런 자료를 제시할 엄두조차 내지 말라고 요구한다. 그러니 너희가 가르치는 건 전혀 역사가 아니다. 그것은 정치다. 역사란 건 본래 실제 일어난 일에 대한 정확하고 완전한 설명이다. 반면에 정치는 실제 일어난 일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일어난 일을 바라보는 누군가의 시각이기 마련이다. 역사는 밝히지만 정치는 정당화한다. 역사는 벗기고 모든 것을 말하지만
정치는 덮고 오직 한 면만을 말한다. 정치가들은 사실대로 쓰여진 역사를 싫어한다. 그리고 사실대로 쓰여진 역사 역시 정치가들을 그다지 좋게 이야기하지 않는다. 하지만 너희가 지금 입고 있는 건 벌거벗은 임금님의 새 옷에 지나지 않으니 결국 너희 아이들은 너희를 샅샅이 보고 말 것이다. 비판적으로 생각하도록 배운 아이들은 너희 역사를 살펴보고는 이렇게 말할 테지. 맙소사, 우리 부모와 어른들은 얼마나 자신들을 속여왔는가. 너희는 이런 일을 참을 수 없다. 그래서 너희는 그들 사이에서 그런 싹이 트지 못하게 잘라버린다. 너희는 아이들에게 기본의 기본이 되는 사실조차 주고 싶어 하지 않는다. 너희는 아이들이 너희가 쥐어주는 사실들만 갖길 원한다. 제 생각엔 당신이 여기서 과장하는 듯 싶습니다. 이 논쟁을 좀 너무 멀리까지 가져간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정말로 그럴까? 너희 사회의 대다수 사람들은 삶의 가장 기본되는 사실조차 아이들에게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 학교에서 사람 몸이 어떻게 기능하는지 가르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벌써 제정신이 아니다. 지금 너희에게는 에이즈가 어떻게 감염되는지 혹은 그것에 감염되는 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이들에게 말해줄 계획이 없다. 물론 특정한 관점에서 에이즈를 피하는 법을 말해주는 것은 빼고 그러고 나면 그걸로 끝이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그냥 사실을 제공하고 그들 스스로 판단하게 하는 건 그건 분명히 아니다. 아이들은 이런 일들을 혼자 힘으로 판단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적절한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너는 최근에 너희 세상을 살펴본 적이 있느냐? 그게 어떻다는 겁니까? 그게 바로 과거에 너희가 너희 아이들을 지도해온 결과다. 아니요. 그건 우리가 그들을 잘못 지도해온 결과입니다. 요즘 세상이 썩어빠진 모습을 하고 있다면 그리고 많은 점에서 그건 사실이지만 그건 우리가 아이들에게 옛 가치들을 가르치려 하지 않고 아이들이 새로 유행하는 그따위 온갖 잡동사니들을 배우도록 내버려 뒀기 때문입니다. 너는 정말로 그렇게 믿고 있구나. 그렇지? 당신 말이 맞습니다. 전 진짜로 그렇게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따위 쓰레기 같은 비판적 사고를 우리 아이들에게 먹이는 대신에 그들을 그냥 읽기와 쓰기와 세매만 머무르게 했다면 우린 지금 훨씬 더 나았을 겁니다. 만일 우리가 소위 성교육이란 걸 학교 수업과 각자의 가정 내로만 국한했다면 우리는 10대들이 아기를 갖고 17살 밖에 안 된 미혼모가 사회복지기금을 신청하고 세상이 미쳐 날뛰는 걸 보게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만일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밖으로 내보내서 자기들 나름의 도덕 규범들을 창조하게 하지 않고 그들에게 우리의 도덕 규범에 따라 살도록 요구했더라면 우리는 한때는 강하고 생기 넘치던 이 나라를 예전의 자기 모습이나 흉내내고 있는 초라한 모조품으로 만들진 않았을 거라고요. 알겠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거기 서서 제게 우리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했던 일이 어떻게 우리 자신의 잘못으로 돌변하게 되는가 하는 식의 이야기는 하지도 마십시오. 우린 전쟁을 끝냈습니다. 신의 도움으로요. 우린 수천 명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양쪽 진영 다 해서요. 그건 전쟁이 치러야 했던 대가였습니다. 아무도 그런 결정을 내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겠다. 그래요, 아시겠죠? 당신은 흡사 진보 좌익 빨갱이 잔당들 같군요. 당신은 우리 역사를 고쳐쓰고 싶어 합니다. 좋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아주 존재의 뿌리에서부터 바꾸고 싶어 하는군요. 그렇다면 진보주의자들인 당신들 마음대로 하십시오. 세상을 뒤집어 엎고
당신들 측에 대표적인 사회를 창조하고 부를 재분배하십시오. 인민과 그 쓰레기 같은 작자들 모두에게 권력을 나눠주십시오.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우리 마음을 흔들진 못할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과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의 가치로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거라고요. 이제 다 했는가?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한 게 어땠습니까? 아주 좋았다. 정말 잘했다. 한 2, 3년 라디오 토크쇼를 진행하다 보니 이런 이야기가 쉽게 나오는군요. 그게 바로 너희 행성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냐. 확실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국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제 말은 나라 이름과 전쟁 이름만 바꿔놓으면 된다는 겁니다. 역사상 어떤 시기, 어떤 나라, 어떤 군사 공격이든 집어넣어 보십시오. 전혀 상관없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두들 틀린 건 상대방 쪽이라는 걸 압니다. 히로시마에 대해서는 잊어버리십시오. 대신 베를린을 집어넣으십시오. 아니면 보시니아를 넣든지요. 쓸만했던 건 옛가치라는 것도 모두들 알죠. 지금 세상은 지옥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도요. 미국에서만이 아니고 세계 전체에서요. 세계 모든 곳에서 옛 가치로 돌아가고 민족주의로 돌아가자는 외침과 고함이 일고 있습니다. 나도 그렇다는 걸 안다.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했던 것들은 그런 감정과 그런 관심, 그런 분노들을 확실하게 표현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잘했다. 하마터면 나도 설득당할 뻔했다. 그랬나요? 그랬다면 당신은 진짜로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실 작정입니까? 나라면 이렇게 묻겠다. 너희는 정말로 30년 전, 40년 전, 50년 전이 더 좋았다고 생각하느냐고. 나라면 기억이란 건 시력이 별로 좋지 않다고 말하겠다. 너희는 좋았던 일들만을 기억하고 가장 나빴던 일들은 잊어버린다. 하지만 속지 마라. 좀 비판적으로 사고하라. 남들이 너희가 생각해 주길 바라는 것들만 기억하지 말고 우리의 예로 돌아가 보자. 너희는 정말로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리는 게 절대로 필요했다고 생각하느냐? 너희 미국 역사학자들은 실제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쓴 여러 보고서들, 일본 천황은 원자폭탄이 투하되기 전에 이미 전쟁을 끝내고 싶다는 자신의 의지를 비밀리에 미국 정부에 전달했다고 말하는 여러 보고서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원자폭탄 투하를 결정하는데 진주만 폭격에 대한 복수심이 어느 정도 작용한 건 아닌가? 그리고 너희가 히로시마 원폭 투하를 불가피한 일로 인정한다면 두 번째 폭탄을 터뜨린 것도 불가피한 일이었는가? 물론 이 모든 것에서 너희의 설명이 정확할 수도 있다. 실제로 이 모든 것이 미국의 관점대로 일어났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지금 우리 논의의 주제가 아니다. 여기서의 주제는 너희 교육제도가 이런 문제를 비롯하여 무수히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비판적 사고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너는 예컨대 아이오와 주에 있는 한 사회연구소나 역사 선생이 학생들에게 내가 위에서 말한 질문들을 던지고 그 문제를 깊이 있게 검토하고 탐구한 다음 자기들 나름의 결론을 끌어내도록 학생들을 이끌고 격려했다면 그 연구소나 선생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이 가느냐. 바로 이것이 문제다. 너희는 아이들이 나름의 결론을 이끌어내길 원치 않는다. 너희는 그들도 너희가 도달한 결론과 똑같은 결론에 이르길 원한다. 그래서 너희는 그 결론이 너희에게 가져다 준 실수를 되풀이하게 만드는 운명을 아이들에게 지우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면 옛 가치와 오늘날 우리 사회의 해체에 대해 많은 사람이 했던 주장들은 어떻게 하고요?
10대 출산율과 10대 미혼모의 믿기지 않는 급속한 상승은요. 또 우리 세상이 미쳐 날뛰는 건요. 너희 세상은 미쳐 날뛰어 왔다. 나는 그 점에 기꺼이 동의한다. 하지만 너희 세상이 미쳐 날뛰어 온 건 너희가 너희 학교들더러 가르치도록 허용했던 것들 때문이 아니다. 세상에 미쳐 날뛰어 온 건 너희가 학교더러 가르치도록 허용하지 않았던 것들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 학교들이 존재하는 것은 오직 사랑뿐임을 가르치도록 허용하지 않았고 너희 학교들이 조건 없는 사랑을 이야기하도록 허용하지 않았다. 맙소사, 우리는 우리 종교들에도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걸 허용하지 않을 겁니다. 맞는 말이다. 또 너희는 너희 자식들이 자신과 자신의 몸과 인간으로서 자신의 존재와 경이로운 자신의 성적 자아를 찬양하는 것을 배우도록 허용하지도 않겠지. 또 너희는 너희 아이들이 다른 무엇보다도 육체에 깃든 영적 존재로서 자신을 알도록 허용하지도 않을 테고 더욱이 너희는 너희 아이들을 육체 속에 들어간 영혼으로 다루지도 않을 것이다. 성을 드러내놓고 이야기하고 자유롭게 논의하고 즐겁게 설명하고 체험하는 사회에서는 사실상 성범죄라는 게 없고 예기치 못한 나이에 출산하는 일도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또 사생아나 원치 않는 출산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 고도로 진화한 사회들에서는 모든 출산이 축복이며 모든 어머니와 모든 아이가 사회의 보살핌을 받는다. 사실 그런 사회라면 그렇지 않을 도리가 없다. 역사가 강자와 권력자들의 시각으로 기울지 않는 사회들에서는 과거의 잘못은 드러내놓고 인정되고 두 번 다시 되풀이되지 않는다. 그래서 명백히 자기 파괴적인 행위들은 한 번으로 충분하다. 단순히 기억해야 할 사실들이 아니라 비판적 사고와 문제 해결력과 살아가는 재능을 가르치는 사회들에서는 과거의 소위 정당한 행동들조차 집중적인 점검을 받는다. 어떤 것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 그런 식으로 되죠? 제2차 세계대전의 예를 들어봅시다. 단순히 사실이 아니라 살아가는 재능을 가르치는 학교 제도라면 히로시마에서 벌어진 역사적 사건에 어떤 식으로 적분한다는 겁니까? 너희 교사들은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학생들에게 정확하게 설명해 주려 할 것이다. 그들은 그 사건을 몰고 온 모든 사실 전부를 포함시키려 할 것이다. 교사들은 그 충돌의 양쪽 당사자들 입장에 선 역사가들의 시각을 검토하면서 어떤 것에나 하나 이상의 관점이 있기 마련임을 깨달을 것이고 그러고 나면 그들은 그 문제와 관련된 사실들을 암기하라고 학생들에게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 그들은 학생들에게 문제를 내놓을 것이다.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자, 이제 너희들은 이 사건에 관한 모든 걸 들었다. 너희는 그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또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일어났던 일 전부를 알고 있다. 우리는 너희에게 이 사건에 대해 우리가 수집할 수 있었던 모든 지식을 너희에게 주었다. 이제 이 지식에서 너희는 어떤 지혜를 얻을 수 있는가? 만일 너희가 그 당시에 직면했던 문제들과 그 당시에는 원자폭탄 투하로 해결했던 문제들을 풀어야 할 사람으로 뽑힌다면 너희는 어떤 식으로 그 문제들을 풀겠는가? 더 좋은 방법을 생각해낼 수 있겠는가? 아, 그럼요. 그런 거 쉬운 일이죠. 그런 식이라면 말입니다. 말하자면 지나고 나서라면 누구라도 답안을 낼 수 있기 마련이죠. 누구라도 그 사람 어깨 넘어 쓱 훑어보고는 나 같으면 다르게 했을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왜 너희들은 하지 않느냐? 뭐라고요? 왜 너희들은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왜 너희들은 어깨 너머로 쓱 훑어보고 너희 관점에서 배워 다르게 행동하지 않았느냐?
내가 그 까닭을 말해주지. 너희 아이들에게 너희 과거를 살펴보고 그것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도록 허용한다면, 아니 교육의 일부로 그들에게 그렇게 하도록 요구한다면, 그것은 너희가 일을 처리해온 방식에 그들이 다른 의견을 가질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래봤자 결국 아이들은 너희와 의견을 달리할 것이다. 너희는 단지 그런 불일치가 학교에서 너무 많이 허용되지 않게밖에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거리로 나서야 한다. 피켓을 흔들고 소집 영장을 찍고 브레저와 깃발을 불태운다. 그들은 너희의 주의를 끌 수 있는 것, 너희가 보도록 만들 수 있는 것이면 뭐든지 한다. 젊은이들은 계속해서 너희에게 비명을 질러왔다. 더 나은 방법이 있을 거라고. 하지만 너희는 듣지 않는다. 너희는 듣고 싶지 않다. 그러니 당연히 너희는 그들이 수업에서 얻는 사실들을 비판적으로 생각하도록 북돋우고 싶지도 않다. 너희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 여기에 들어와서 우리가 지금껏 잘못했다고 말하지 마. 그냥 우리가 옳은 걸로 받아들여. 이것이 너희가 아이들을 교육하는 방식이다. 이것이 너희가 교육이라고 불러온 것이다. 하지만 이 나라와 이 세상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든 건 젊은이들과 제정신이 아닌 그들의 말도 안 되는 얼빠진 진보 사상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고 세상을 멸망의 나락으로 몰아가며 가치 지향적인 우리 문화를 파괴하고 너 하고 싶은 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하라고 바꿔버린 건 그들이다. 그것은 우리의 생활 방식 자체를 끝장낼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도덕관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요. 사실 젊은이들은 너희의 생활 방식을 파괴하고 있다. 젊은이들은 항상 그렇게 해왔다. 너희가 할 일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길을 죽이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도록 북돋우는 것이다. 열대 우림을 파괴하는 쪽은 젊은이들이 아니다. 그들은 너희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다. 너희의 오존총을 고갈시키는 쪽은 젊은이들이 아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다. 전 세계의 열악한 공장들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는 것은 젊은이들이 아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요구한다. 너희를 죽을 지경으로 만드는 세금을 거둬다가 그 돈을 전쟁과 전쟁 도구 비용으로 쓰는 것은 젊은이들이 아니다. 그들은 너희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요구한다. 약자와 짓밟힌 자들의 문제를 무시하고 모든 사람이 먹고도 남을 만큼 많이 가진 이 행성에서 날마다 몇백 명씩 굶주림으로 죽어가게 내버려두는 쪽은 젊은이들이 아니다. 그들은 너희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다. 속임수와 조작의 정치판에 몰두하는 쪽은 젊은이들이 아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다. 성적으로 억압받고 자신의 몸을 부끄러워하고 당황스러워하면서도 이 수치심과 당혹감을 자기 자식들에게 전해주는 쪽은 젊은이들이 아니다. 그들은 너희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다. 힘이 정의라고 말하는 가치 체계와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세상을 세운 쪽은 젊은이들이 아니다. 그들은 너희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다. 아니, 너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다. 그들은 너희에게 간청하고 있다. 하지만 폭력적인 쪽은 젊은이들이라고요. 폭력 조직에 가담해서 서로 죽이는 쪽도요. 법과 질서에다 대고 콧방귀도 끼는 쪽도 젊은이들이고요. 어떤 질서든 가리지 않고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미치게 만드는 것도 젊은이들입니다. 너희가 세상을 바꾸려는 젊은이들의 고함과 탄원을 듣지 않고 눈길조차 주지 않을 때, 그들이 자기네 대의를 가지고 있음을 알 때, 즉 어떻게 하든 너희가 너희 방식이 이기도록 만들 것임을 알 때
결코 어리석지 않은 젊은이들은 그 다음으로 훌륭한 일을 할 것이다. 그들은 너희를 이길 수 없다면 너희에게 가담할 것이다. 젊은이들은 행동으로 너희에게 가담해 왔다. 그들이 폭력적이라면 그것은 너희가 폭력적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물질적이라면 그것은 너희가 물질적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미쳐 날뛴다면 그것은 너희가 미쳐 날뛰기 때문이다. 그들이 섹스를 가지고 농간을 부리고 무책임하고 치스럽게 섹스를 이용한다면 그것은 너희가 똑같은 짓을 하는 걸 그들이 보기 때문이다. 젊은이들과 기성세대 간의 유일한 차이점은 젊은이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을 드러내놓고 한다는 것뿐이다. 기성세대는 자신들의 행동을 감춘다. 기성세대는 젊은이들이 못 볼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젊은이들은 모든 걸 보고 있다. 어떤 것도 그들의 눈을 피할 수 없다. 그들은 기성세대의 위선을 보고는 필사적으로 그것을 바꾸려고 한다. 하지만 노력해도 실패하고 나면 그들은 그것을 모방하는 것 말고는 다른 선택이 없다는 걸 안다. 물론 이 점에서 그들은 잘못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한 번도 다른 식으로 배우지 못했다. 그들은 기성세대가 해온 일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도록 허용받은 적이 없다. 그들에게 허용된 것은 오로지 그것을 기억하는 것뿐이었다. 결국 너희는 너희가 기억하는 것을 기념한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을 어떤 식으로 교육해야 합니까? 먼저 그들을 영혼으로 다루어라. 그들은 육신 속으로 들어가는 영혼이다. 이것은 영혼이 하기에 쉬운 일이 아니고 영혼이 익숙해지기에 쉬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대단히 갑갑하고 답답한 일이다. 그래서 갑자기 그토록 제한당하는 것에 아기는 울음으로 항의한다. 이 울음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그것을 이해하라. 그리고 너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이 아이들에게 무제한의 느낌을 갖게 하라. 그 다음에는 친절하고 조심스럽게 너희가 창조한 세상을 그들에게 소개하라. 그들의 기억은행 속에 집어넣는 것들에 10분 신경을 써라. 말하자면 조심하라. 아이들은 보고 체험하는 모든 것을 기억한다. 왜 아기들이 자궁을 빠져나온 순간에 너희는 그들을 찰싹 때리는가? 정말로 너희는 이렇게 해야만 그들의 엔진이 굴러간다고 생각하는 건가? 또 왜 너희는 아기들이 자신들의 존재 전체로 느껴온 유일한 생명 형태인 자기 엄마들에게서 떨어져 나오고 나면 금방 그들 사이를 떼어놓는가? 그 갓난아기가 자신에게 생명을 준 존재의 편안함과 안정감을 체험하는 그 잠깐 동안만이라도 아기의 키와 몸무게를 재고 그 몸을 눌러보고 찔러보는 걸 참으면 안 되는가? 왜 너희는 아이가 접하는 초기 이미지들 중에 폭력의 이미지가 들어가도록 내버려 두는가? 그렇게 하는 것이 너희 아이들에게 좋다고 누가 말했는가? 그리고 왜 사랑의 이미지는 감추는가? 왜 너희는 너희 몸을 아이들에게서 가리고 그들에게도 자신을 즐기는 방식으로 몸을 만져서는 절대 안 된다고 이야기하여 아이들이 자신의 몸과 몸의 기능들을 부끄럽고 당황스럽게 여기도록 가르치는가? 그렇다면 너희는 그들에게 즐거움에 관해서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있느냐? 또 몸에 관해서는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느냐? 왜 너희는 경쟁이 허용되고 조장되며 최고가 되네 최대로 배우면 상을 받고 성취의 등급이 매겨지고 자기 자리에서 벗어나는 걸 거의 두고 보지 못하는 학교에 아이들을 가게 하는가? 왜 너희는 아이들에게 운동과 음악과 예술의 기쁨과 옛날 이야기의 신비와 삶의 경애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는가? 왜 너희는 아이들에게 부자연스러운 것을 집어넣는 대신에 그들에게서 발견되는 자연스러운 것을 끄집어내려 하지 않는가? 어째서 너희는 규칙과 기억된 제도와 그 방식들로는 전혀 진화할 수 없음이 이미 분명해졌는데도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사회적 결론들 대신에
아이들이 그들 나름의 직관과 그들 내면 깊은 곳의 알미라는 도구들을 써서 논리와 비판적 사고와 문제 해결력과 창작을 배우도록 놔두지 않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제가 아니라 개념들을 가르쳐라. 다음 세 가지 핵심 개념들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교육과정을 고안하라. 자각, 정직, 책임. 아주 어릴 때부터 너희 아이들에게 이 개념들을 가르쳐 마지막 날까지 이 교육과정 전체를 다 밟게 하고 너희의 교육 방식 전체를 이 개념들 위에 자리 잡게 하여 모든 가르침이 그 뿌리에서 나오게 하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내 말은 너희가 가르치는 모든 것이 이 개념들에서 나오리란 뜻이다.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읽기, 쓰기, 셈은 어떤 식으로 가르치게 되는 겁니까? 읽기라면 최초의 입문서에서 고급 독본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야기와 줄거리와 주제가 이 핵심 개념들을 중심으로 삼을 것이다. 즉 그것들은 자각의 이야기, 정직에 관한 이야기, 책임에 대한 이야기들이 될 것이다. 이런 읽기 책들을 읽으면서 너희 아이들은 이 개념들을 소개받고 이 개념들을 주입받으며 이 개념들에 젖어들 것이다. 쓰기 과제 역시 마찬가지로 이 핵심 개념들을 중심으로 삼을 것이다. 아이의 자기 표현 능력이 자람에 따라 그 개념들에 따른 다른 부대 개념들도 더불어 포함될 것이고 셈하는 기술조차도 이 틀 내에서 배우게 될 것이다. 산수와 수학은 추상이 아니라 이 우주에서의 삶을 살기 위한 가장 기본되는 도구들이다. 셈하는 기술들에 대한 모든 가르침은 핵심 개념과 파생물들로 관심을 끌어가고 그것들에 초점을 둠으로써 더 넓은 인생 체험 속에서 자리매김될 것이다. 여기서 파생물들이란 건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희 대중매체들이 유행시킨 표현대로 하면 속편이라는 것이다. 본질상 사실을 가르치는 현 교육과정의 주제들을 대신하여 교육 방식 전체가 이 속편들의 토대를 둘 수 있다. 예를 들면요. 자, 우리 상상을 해보자. 네가 살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개념들로 어떤 것들이 있느냐? 저로서는 정직이요. 당신이 말했듯이요. 그래, 계속해봐라. 그건 핵심 개념의 하나다. 그리고 공평하며 이건 제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좋다. 다른 건?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거요. 이것도 제게 중요하긴 한데 그걸 어떻게 개념으로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군요. 계속 가라. 그냥 생각이 흐르는 대로 내버려둬라. 더불어 사는 것, 인내하는 것, 남을 해치지 않는 것, 다른 사람을 동등한 존재로 보는 것, 이것들은 모두 제가 제 아이들에게 가르쳤으면 하는 것들입니다. 좋다. 아주 잘했다. 계속 가라. 또 자신을 믿는 것, 이건 훌륭한 가치죠. 그리고 또 잠깐만요. 생각이 나려 해요. 예, 인간답게 처신하는 거요. 그겁니다. 전 그런 걸 인간답게 처신하는 거라고 말하는데 달리 더 좋은 개념으로 어떻게 표현해야 좋을지 모르겠거든요. 어쨌든 그건 사람이 살면서 자신을 끌어가고 남들과 남들이 택하는 행로를 존중하는 태도와 연관된 것입니다. 그건 좋은 소재다. 그 모두가 좋은 소재다. 너는 지금 그것을 향해 내려가고 있다. 그리고 그런 것들 말고도 모든 아이가 깊이 이해해야 하는 여러 다른 개념들이 있다. 그들이 완전한 인간 존재로 진화하고 성장하려 한다면 말이다. 하지만 너희 학교들에서는 이런 것들을 가르치지 않는다. 이것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은 삶의 가장 중요한 것들이지만 너희는 그것들을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다. 너희는 정직하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가르치지 않는다. 너희는 책임감을 갖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 가르치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알아채고 그들의 행로를 존중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가르치지 않는다. 너는 이런 일들을 가르치는 게 부모에게 달렸다고 말한다. 하지만 부모들은 고작해야 자신들이 전달받은 것을 전해줄 수 있을 뿐이다. 아버지의 죄는 아들을 찾아가기 마련이니 너희는 너희 부모가 너희를 가르치던 것과 똑같은 소재로 너희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요, 그게 어떻다는 겁니까? 내가 여기서 이미 여러 번 했던 말이지만 최근에 세상 돌아가는 걸 살펴본 적이 있느냐? 당신은 계속해서 우리를 거기로 데려가고 있군요. 계속해서 우리더러 그것을 살펴보게 만들고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게 우리 잘못은 아닙니다. 우리 것이 아닌 세상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비난받을 순 없다고요. 그건 비난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다. 그리고 인류가 내려왔고 지금도 내리고 있는 선택에 대해서 너희가 책임지지 않는다면 도대체 누가 책임을 진다는 거냐? 하지만 우리가 그 모두를 책임질 순 없다고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그 모두를 기꺼이 책임지기 전까지는 너희는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다. 너희는 그렇게 했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건 그들이라는 말만 하고 있을 순 없고 그들이 그것을 바로잡기만 해도라는 말만 되뇌고 있을 순 없다. 월트 켈리의 만화 주인공 포고가 했던 멋진 대사를 기억해내고 절대 그것을 잊지 마라. 우리는 적과 마주쳤는데 그들은 우리였다. 우리는 몇백 년 동안 같은 실수를 되풀이해 왔군요. 그렇죠. 내 아들아, 몇천 년 동안이다. 너희는 몇천 년 동안 같은 실수를 되풀이 왔다. 인류는 가장 기본 본능들에서 혈거인 시대보다 별로 진화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그것을 바꾸려는 모든 시도는 격려를 받았고 너희의 가치를 세밀히 살펴보고 때로는 그것들의 구조를 다시 짜려는 모든 도전은 처음에는 두려움과 그 다음에는 분노와 맞닥뜨려야 했다. 이제 학교에서 고상한 개념들을 실제로 가르치자는 발상이 나에게서 나왔으니 오 이런 우리는 지금 살얼음을 밟고 서 있는 셈일세 그려. 하지만 고도로 진화된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 바로 이런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 개념들이 뜻하는 바에 모두가 동의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학교에서 가르칠 수 없는 겁니다. 당신이 이런 것들을 교과 과정 속에 넣으려고 한다면 부모들은 들고 일어날 겁니다. 그들은 당신이 가치들을 가르치고 있다. 학교가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곳이 될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틀렸다. 다시 한번 인간 종족으로서 너희가 하려 한다고 말하는 것, 즉 더 나은 세상을 세우는 것에 비춰볼 때 틀린 쪽은 그들이다. 학교야말로 그런 것들을 가르치기에 딱 좋은 곳이다. 학교는 부모들의 편견에서 벗어나 있고 부모들의 선입견에서 떨어져 있다는 정확히 그 이유 때문에 너희는 부모에서 자식으로 가치들을 전해온 결과가 너희 행성을 어떤 꼴로 만들었는지 보지 못했는가. 지금 너희 행성은 궁지에 몰려있다. 너희는 문명화된 사회의 가장 기본되는 개념들조차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 너희는 폭력 없이 갈등을 해결하는 법을 모르고 너희는 두려움 없이 사는 법을 모르며 너희는 조건 없이 사랑하는 법을 모른다. 이것들은 기본 중의 기본인 사리 분별들이다. 그런데도 너희는 이것들을 시행하지 않는 건 물론이고
그 충분한 이해에 접근조차 못하고 있다. 몇백만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궁지에서 벗어날 방법이 있습니까? 있다. 너희 학교들에, 너희 아이들의 교육에, 너희의 희망은 다음 세대와 다음번에 있다. 하지만 먼저 너희가 아이들을 예전 방식들에 빠뜨리는 것을 그만두어야 한다.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그런 방식들에, 그것들은 너희가 가고 싶다고 말하는 곳으로 너희를 데려다 주지 않았다. 그런데도 너희가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너희가 가게 될 것은 지금 향해 가고 있는 바로 그곳이 될 것이다. 그러니 멈춰라. 돌아서라. 둘러앉아 생각을 모아라. 너희가 인간으로서 지금껏 자신들에 대해 가졌던 전망 중에서 가장 거창한 전망의 가장 위대한 해석만을 만들어내라. 그런 다음 이런 전망을 단단하게 붙들어줄 가치와 개념들을 잡아서 그것들을 너희 학교들에서 가르쳐라. 이런 강좌들이 왜 안 되는가? 권력 이해, 평화로운 갈등 해결론, 애정관계의 요소들, 사람됨과 자기 창조, 몸, 마음, 영혼의 작동 방식, 창조하는 법, 자신을 찬양하고 남들을 존중하는 법, 즐거운 성 표현, 공평함, 관용, 다양성과 유사성, 경제 윤리, 의식과 마음의 창조력, 자각과 깨어남, 정직과 책임, 가시성과 투명성, 과학과 영성. 이 중 상당수는 우리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사회과학이라고 하죠. 나는 한 학기짜리 강좌에서 이틀밖에 걸리지 않는 한 단원을 말하는 게 아니다. 내가 말하는 건 이런 것들이 각기 독립된 강좌가 되고 너희 학교의 교육과정을 지금 가르치는 식의 주로 사실의 토대를 둔 교육과정에서 가치의 토대를 둔 교육과정으로 전면 개편하라는 것이다. 내가 이야기하는 건 지금 너희가 날짜와 사실과 통계들을 놓고 그러는 것과 똑같은 정도로 너희 아이들의 가치관을 형성할 핵심 개념들과 이론 구조들에 그들의 주의를 집중시키라는 것이다. 너희 은하계와 너희 우주의 고도로 진화된 사회들에서는 이 사회들에 대해서는 3군에서 훨씬 더 자세히 이야기하게 될 것이다.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부터 삶에 필요한 개념들을 배운다. 그런 사회들에서는 소위 사실이란 것들은 훨씬 덜 중요하게 여겨지고 그것들은 훨씬 더 나이가 들고 나서야 배운다. 너희는 너희 행성에 유치원을 졸업하기도 전에 읽는 법을 배운 꼬맹이 조니가 자기 형을 묻는 걸 그만두는 법은 여전히 익히지 못한 사회를 창조했다. 그리고 수지는 프레시카드와 기계적 암기로 이전보다 더 낮은 학년에서 구구단은 줄줄 외우게 되었지만 자기 몸에 대해 부끄럽거나 당황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은 배우지 못했다. 지금의 너희 학교들은 무엇보다 대답을 주기 위해서 존재한다. 학교의 최우선 역할을 질문하는 데 두었더라면 훨씬 더 유익했을 텐데 말이다. 정직하다, 책임진다, 혹은 공평하다는 게 무슨 뜻인가? 그것들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그 점에서 2 플러스 2는 4란 무슨 뜻인가?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고도로 진화된 사회들은 모든 아기가 자기 스스로 그 대답들을 찾아내고 창조하게끔 북돋운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혼란이 온다고요.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비혼란 상황에 반대되는 것으로 말이지. 좋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되면 더 큰 혼란을 가져올 거라고 하죠. 나는 지금 너희가 이런 것들에 대해 배우거나 판단했던 것들 일체를 학교가 너희 자식들과 함께해서는 안 된다고 제안하는 게 아니다.
전혀 반대다. 오히려 예전에 어른들이 배우고 발견하고 판단하고 선택했던 것들 전부를 아이들과 함께하는 것이야말로 학교가 그들에게 봉사하는 길이다. 그렇게 되면 학생들은 이 모두가 어떤 식으로 굴러왔는지 관찰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 너희 학교들에서는 이런 자료들을 옳은 것으로서 학생들에게 제시한다. 실제로는 자료들은 그냥 그것 자료로만 제공되어야 하는데도 과거 자료가 현재 진실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전 시기나 이전 체험에서 나온 자료는 언제나 새로운 질문의 근거로 쓰여야 하고 오직 새로운 질문의 근거로만 쓰여야 한다. 보물은 언제나 대답이 아니라 질문 속에 있기 마련이니 그리고 질문들은 항상 같아야 한다. 우리가 너희에게 보여준 이 과거 자료에 관해 너희는 동의하는가? 아니면 의견을 달리하는가?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언제나 이것이 중심 질문이고 언제나 이것이 초점이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제 아이들이 이 질문에 자기 부모의 가치를 적용하리란 건 명약관화하다. 부모는 아이들의 가치 체계를 창조하는데 계속해서 강력한 역할, 명백히 최우선 역할을 할 것이다. 학교의 취지와 목적은 가장 어린 나이에서부터 공식 교육이 끝날 때까지 아이들이 그런 가치들을 탐구하고 그것들을 사용하고 적용하고 작동시키게 북돋우는 것. 그렇다. 그것들을 문제 삼도록 북돋우는 것이다. 아이들이 자신의 가치를 문제 삼길 원하지 않는 부모는 자식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들을 매개로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기에 당신이 묘사하는 그런 학교가 있길 바랍니다. 정말로요. 이 모델에 접근하려고 애쓰는 몇몇 학교들이 있다. 있다고요? 그렇다. 루돌프 슈타이너란 사람의 저서들을 읽어봐라. 그가 발전시킨 발도르프 학교의 방법들을 연구해봐라. 저 그 학교들이라면 물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건 광고입니까? 이건 관찰이다. 제가 발도르프 학교들을 잘 안다는 걸 당신이 아셨기 때문이군요. 그 사실을 알고 계셨지요? 물론 나는 알고 있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이 순간을 내게 가져오는 데 기여했다. 나는 이 책을 시작할 때 비로소 너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한 것이 아니다. 나는 네 모든 만남과 체험을 매개로 오랫동안 너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당신은 발도르프 학교가 최고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다. 나는 그것이 쓸만한 복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너희가 인간으로서 가고 싶다고 말하는 것, 너희가 하고 싶다고 주장하는 것, 너희가 되고 싶다고 말하는 것에 비추어 볼 때 나는 그것을 교육이 어떻게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지혜에 초점을 두는 방식으로 시행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로 비록 너희 행성과 너희 사회에는 그런 예들이 드물긴 하지만 내가 열거할 수 있는 여러 예들 중 하나로 말하는 것이다. 사실 그건 제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는 모델입니다. 발도르프 학교와 다른 학교들 간에는 많은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간단한 예이긴 하지만 그 차이를 확실하게 보여줄 겁니다. 발도르프 학교에서는 초등학교 학습 체험의 전 과정 동안에 교사와 아이들이 함께 단계를 밟아 나갑니다. 왜냐하면 전학년에 걸쳐 아이들이 같은 교사를 담임으로 갔기 때문이죠. 이 선생에서 저 선생으로 바꾸지 않고요. 당신은 여기서 형성되는 유대를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 가치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교사들은 마치 자기 자신인 양 아이를 잘 알게 됩니다. 아이는 다수의 전통적인 학교들에서는 존재한다고도 생각하지 않던 마음의 문을 연 교사들과 신뢰와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학년이 끝나고 나면 교사는 다시 1학년 담임으로 되돌아갑니다. 또 다른 그룹의 아이들과 함께 전 학년 교육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밟아 나가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헌신적인 발도르프 교사라도 재직 중에 함께 과정을 밟아 나가는 아이들은 겨우 4-5 그룹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 교사는 그 아이들에게 전통적인 학교 환경에서는 불가능한 수준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 교육 모델은 그런 식의 틀 속에서 함께 나누는 인간관계와 유대감과 사랑이 교사가 아이들에게 나눠주는 사실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걸 인정하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집 밖에 있지만 홈스쿨과 비슷합니다. 그렇다, 그건 좋은 모델이다. 이것 말고도 다른 좋은 모델들이 있습니까? 그렇다, 너희 행성에서는 교육과 관련하여 약간의 진보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대단히 느리다. 지향성을 지닌 목표인 재능 키우기에 초점을 두는 교육과정을 공립학교들에서 실시하려는 시도조차도 엄청난 저항에 부딪혀 왔다. 사람들은 그것을 위험하거나 효과적이지 않다고 여긴다. 그들은 아이들이 사실들을 배우길 원한다. 그럼에도 약간의 성공 사례들은 있다. 하지만 아직은 해야 할 일이 무척 많다. 교육은 인간 체험 중에서 너희가 인간 존재로서 추구한다고 말하는 것에 비추어 분해 순리 방법을 어느 정도 적용할 수 있는 유일한 영역이다. 그런데 저는 정치판도 조문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렴. (9장은) 여기까지입니다. 10장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보시죠.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놓으시면 다음 업로드되는 영상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